네, 오늘의 킹덤 주제 대선 전초전 서울시장 후보 대예측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감의 시간이 끝나면 아마 선거의 시간이 다가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6개월. 지금 이제 국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아직 뭐 입장을 낼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준비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선 룰을 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국감이 좀 마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당론을 정해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후보를 낼 건지 말 건지 아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보면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김선동 전 의원 지금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했죠.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를 내고 있네요. 네, 두 분들 평가해 보시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103석입니다. 개헌 저지선 단독으로 하려면 100석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라든가 선거법 위반 기소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은 가급적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직 의원들이 먼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전직 의원들은. 사무총장이 그만뒀다는 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4개월 만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핵심적으로 김종인 사람이거든요. 비대위의 사무총장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선동한테 전 의원한테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죠. 도봉 쪽에서 나왔던 분인데 또 관악의 오신원 전 의원이 출마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강북의 도봉이라든가 관악은 민주당 쪽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 쪽에서 배지를 달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 여권의 강세 지역을 흔들 수 있는 후보들을 미스터 트롯 경연 방식을 통해서 붐업을 시키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 의도가 담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판을 한번 읽어보죠.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들 오창성 의원이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 야권시장 후보군을 좀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여권시장 후보군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박영선 장관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부터 살펴보면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박진 의원, 그리고 지상욱 전 의원이죠. 이혜훈 전 의원,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까지도 역시 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의 박영선, 추미애, 우상호, 임종석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박영선 장관은 똑똑하다, 유능하다, 그리고 경제를 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과거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존재감이 좀 커졌죠.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견실함, 뭐랄까 지지 강도가 강하고요. 반면에 이제 비호감도가 높다. 이게 과제일 것 같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능력이라든가 현안 대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박다. 이게 장점일 것 같고요. 반면에 다선 의원이지만 좀 중량감이나 대중성 이게 좀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재인 후광 효과, 친문의 어떤 지지 이게 이제 강점이고 또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를 좀 잘 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과거 전대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력과 관련된 운동권,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이 조금 거부정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후보들은 중량감도 상당하고요. 대중성도 넓고요.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은 초선 의원도 많고요. 중진 의원들이 있긴 한데 이런 분들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주로는 지금 아까 있던 원외 인사들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런 분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또 구청장으로 살아남았죠. 이번 선거에서. 그런 상징성, 정책 능력. 반면에 이제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선동 이런 분들, 그다음에 오신환 거론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상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시문화 씨 남편으로서 또 알려진 바가 있죠.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정치적 리더십 아직은 좀 검증이 덜 된 측면이 좀 있어 보고요. 이혜훈 전 의원도 좀 똑똑하다는 평이 있고 경제를 잘한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약점은 리더십에 대한 아직 검증이 좀 덜 됐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희수 의원 같은 경우 초선 의원으로 최근 나는 임대인이다 해서 굉장히 공전에 히트를 쳤는데 그 발언이 사실이냐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진 의원 같은 경우도 중진 의원으로서 종로와 강남에서 다 한번 국회의원을 해봤던 그런 어떤 강남과 강북을 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중성은 좀 약한 느낌이 듭니다. 네, 여권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 더 어려울 것 같고 야권의 경우는 인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처럼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서울시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그럴 있어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세하는 거 아니야. 넘버 2니까 서울시장 자리가. 네. 그러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가급적이면 참신성 있는 후보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을 때는 중량감 있는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내겠죠. 근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또 하나 대선 후보 준비한다라더니 이런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과제가 있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대선과 서울시장 다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좀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 4월에 치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궁금한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참신함 대 중량감, 그리고 정당 지지도, 그리고 김정인 리더십 영향력, 그리고 대선과의 함수관계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박시영 의원께서 자세하게 해설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신함과 중량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쪽은 좀 중량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참신한 인물을 띄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과거 이제 민주당이 우세 지역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양당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좀 예상이 되고요. 김종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사람은 아무래도 심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에서 승리한다면 대선을 본인이 뛰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또 서울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의 전초전 이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 댓글 보니까 박시영 대표 도사 기질이 있어요 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 지지자 한 1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씩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도하고 관련성 한번 함수 관계를 좀 짚어주시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좀 소폭 빠졌죠. 31.3%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소폭 올라서 30.2. 두 당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얘기는 최근에 터졌던 라임 옵티머스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게 혹시 권력형 비리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도층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좀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이렇게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네, 일단 출렁거릴 것이다. 여기 관련돼서 지금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리더십일 텐데요. 국민의힘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준비위원회를 먼저 출범시켰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그렇죠. 김정은 리더십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은 유의로 삼선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분을 좀 밀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거의 된다라고 다 언론에 나왔다가 당일날 교체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당에서 누군가 흔들었다는 거예요, 세게. 근데 이분이 이제 물론 유의로가 친박 인사긴 하지만 경제에 대한 컨셉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선거를 경제 컨셉으로 좀 치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데 이게 하루 막힌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알다시피 용병입니다. 용병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으면 김종인 리더십이 확고해지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정치 국민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대선에 직접 뛰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인 잠룡들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제 본인이 강조한 것이 잘 먹히지 않고 있어요. 공정경제 3법 통과시키자 얘기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답답한 속내를 좀 토로하고 있죠. 결국 야당은 리더십 흔들리는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전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신성 대 중량감. 양쪽 전략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두 당이 실제로 그런 전략 끝까지 고수할지는 저는 12월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12월 정도 돼. 왜냐하면 각 당의 경선은 1, 2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2월 달에. 그럼 12월까지 상황을 보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보내는 게 좋아? 아니면 참신성 있는 인사를 내보내는 게 좋아? 라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상대당의 전략에 따라서 게임 이론처럼 변수가 계속 생기게 되니까요. 자, 그럼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대통령의 지지율과 미래 시장과의 관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큰 될까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정부를 이끌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낙연, 이재명 두 미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별로 없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권의 핵심 축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서를 최대한 모아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국민의힘 전략일 거고요. 반면에 대통령 지지율이 양호하면 그만큼 민주당은 쉽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네. 자, 미래 시장과 미래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창석 의원. 네, 일단 역대 대선 전국 득표율과 그리고 서울 득표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우세한 득표를 했던 사람이 보통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15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김대중 당시 후보죠. 서울 지역이 44%를 득표율을 했었고 이해창 후보가 40.8%를 득표했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다른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6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17대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18대 선거만 조금 다르고요. 19대 선거까지 모두 서울 지역을 승리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승리했었다. 결국은 서울 지역을 잡는 정당이 대선까지도 유리한 선점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공학적 분석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서울시장이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비전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비전,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네. 서울 시민들 조사를 해보면 거주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 9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좀 피로감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서울을 설계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정서를 좀 잘 읽어야 할 것 같고 1차적으로 좀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도시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강남북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서울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위한 서울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다음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비전, 정책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 전초전 서울시장 후보 대예측을 주제로 심도 깊게 분석해봤습니다. 치열한 선거 끝에 누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박시영, 오창석 의원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